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이 나라가 갑자기 이게 열대 지나서 열대가 되려는가 봐요. 오면서 그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뭐 파파야나 뭐 이런 것들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맡은 주제는 우리 현대사 속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뭐 그 부분인데요. 이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사상 같은 것들을 조금 짚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는 어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하는 과정이 되면은 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뭐 설명이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지역을 기초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정주한다는 게 이제 터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집행했으면은 행동으로 옮겼으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죠. 스스로 책임지는 그게 지방자치다. 뭐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또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가 아니고 동이고, 동이 아니고 우리 동네고, 우리 동네가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방자치거든요. 엄밀히 말하다 하면은 대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 순수만 따르면 되는 거죠. 내 문제는 내가 처리하고,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 동네가 처리하고, 여기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예요. 나중에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큰 문제는 뭐 임금님이 하든지 황제가 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지방자치의 이념은 바로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9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생긴 지 뭐 10년 만에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 출발해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 어려운 말은 다 적어놨어요.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제대로 모를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지방자치와 국민주권은 사실은 이것이 반드시 결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축구할 때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외쳤죠, 그죠? 조금 있으면 또 월드컵 축구 예선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외칠 때 대한민국이라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겨우 보이는 게 김포시 시민회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나가면은 이 땅이 김포시라는 거는 대충 느낄 수는 있어요. 경기도라는 건 느끼기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국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지난 겨울에 촛불 집회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거 막 외치고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그때 말하는 국민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국민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하고 좋다고 박수 치던 그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상상할 수는 없던 거거든요. 이제 그게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나는 뭐예요? 여러분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셈이 돼버려요. 자, 그 과정에서 정말 저는 상상력이 좀 약해가지고 지방자치하면 쓰레기 봉투값만 생각이 나는데요. 쓰레기 봉투값 김포시에서는 얼마입니까? 20리터짜리 10장. 그걸 얼마로 하는가를 국민이 정합니까? 국민의 대표자는 보통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문제인데.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거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방 자치라는 것이 반드시 저렇게 국민 주권이라는 저 원리에서 출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나 뭐 이런 이제 조금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했던 그런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가가 준 것이야. 국가 권력의 일부를 나눠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의 원래의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 내가 결정한다는 바로 그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결정하고, 근데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순수하게 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왜 여기에 국민이 왜 나오고 대한민국이 왜 나와요?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조금씩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그러니까 1948년 헌법 만들 때부터 보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물론 이제 분단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헌법전을 만드는데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자기들까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건국 헌법에 그리고 민주당 정권까지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 그리고 국가가 위험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사실 요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문은 2개가 있죠. 그죠? 지금도 헌법 조문은 2개뿐입니다. 물론 이제 1960년 민주당 헌법 때는 4.19가 일어나고 나서 만들어진 민주당 헌법 때는 저런 규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가 이제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인데 적어도 기초단체장의 장, 시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은 이거는 반드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라. 이런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 이야기, 저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재헌헌법 때부터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가 영역 내부에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수신제가랑 치국평천하랑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천하 개념 안에 치국이 있고 수신제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되게 됐냐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법령은 누가 만듭니까?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령이라는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이거든요. 요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입법이라는 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잡고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재헌헌법 때부터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너 이렇게 해 하면은 지방정부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그때서야 지방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꼭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엄마 아빠 계시고 애들이 있으면은 애들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죠. 그죠?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지 맘대로 놀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요게 61년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117조에 보면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뭐 저거는 뭐 뻔한 거고 재산을 관리한다. 당연히 뭐 자기 재산 관리해야 되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도 하고 입법도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는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8조에서는 뭐 의회도 두고 어쨌든 장을 어떻게 선거할 것이는 법률로 정한다 그랬고요. 요 규정은 이제 지금도 뭐 계속되는데요. 이제 1972년 유신헌법 때는 저게 이제 또 하나 토를 더 달아가지고 부칙에다가 통일될 때까지는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라고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통일하고 지방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일될 때까지는 지방의회는 안 만든다고 그랬죠. 이런 규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만드는 법령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행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마련되고 있죠. 조금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넓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권력은 엄청나게 크고 지방은 그 중에 조그마한 부스러기만 그냥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지방행정 또는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중앙정부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형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방공무원이 있고 국가공무원이 있죠. 요즘 뭡니까? 그 소방대원들 국가공무원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행정에 관련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가는 게 맞죠.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 깝깝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지방에서 무슨 일 좀 하려면은 그러면은 중앙에서 입대고 지시 내려오고 좀 그거 하면은 돈 못 주겠다고 그러고요. 천상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고치기도 뭐하고요. 국회의원들이 고쳐줄 리도 없고요. 결국은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하겠다니까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루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건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다 제껴두고요. 지방자치를 헌법에서 보장한다. 뭐냐? 지방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중앙정부는 손대지 마라, 입대지 마라. 기껏 해봐야 이제 헌법에서 이제 좀 더 그 중앙정부한테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방이 뭔가를 하려면은 중앙정부는 도와주지 방해하지는 마라.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지방자치 제도의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지방자치의 내용은 크게 이제 저 네 가지 사무가 있죠. 그러니까 자주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행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조직권은 뭐냐면요. 전에도 한번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이제 김포시 주민 몇 명이에요? 이 시민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37만. 아이슬란드보다 인구가 많네요. 아이슬란드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큰데 하여튼 이제 37만 40만이 되는 김포시 또는 더 큰 1000만이 넘는 그 경기도 또는 서울시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있고 시의회, 도의회가 있습니다.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37만 되는 김포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시장 있고 또 시의회 두고 인구 2만 되는 울릉군은 어때요? 인구 2만밖에 안 되는데 시장 뽑고 도의회 뽑고 그 월급 다 주고 그거 어떻게 다 해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은 서울시나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의회 따로 두더라도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조그만 하니까 그냥 의회 의원만 몇 명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시장이 하는 일까지 다 시키겠다. 그렇게 가도 되잖아요. 굳이 시장 선거 할 필요도 없거든요. 또는 시장을 뽑을 필요도 없죠, 간단한 조그마한 그 행정이잖아요. 그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 동네나 지역을
관리하고 또는 행정을 하는 조직을 만드는 어떤 원칙이 반드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시군구 모든 시군구에 거기에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다 똑같은 조직을 갖추게 만들었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동네의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그 정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주조직원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둘 건지 말 건지 또는 시의회 의원을 5명으로 할 건지 20명으로 할 것인지 뭐 선거를 할 때 뭐 그 이제 지역구 제도로 할 것인지 비례대표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라는 거죠. 자치입법권이야 그러면 당연한 거죠. 조례를 마음 놓고 만드는 겁니다. 국가 또는 중앙정부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조례 만드는 거죠. 사실 뭐 내용이야 뭐 어떻든 관계없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또는 저 경기도나 저 광주 같은 경우에 학생 인권 조례 만들 때 교육청에서 그거 만들 때 교육부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거든요. 교육청에서 만들겠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애들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만들겠다는데 중앙정부가 간섭을 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치입법권이고요. 이제 뭐 자치행정이야 뭐 일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사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오감이죠, 그죠? 뭐 시각, 청각 뭐 이렇게 하면 5개 있는데요. 돈은 제6의 감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뭡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돈이 있으면 잘 보이죠, 그죠? 돈으로 안경사가 끼면 되니까. 그럼 뭐 이빨이 없어서 맛을 못 보더라도 임플란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은 제6의 감각입니다. 다른 오감을 지배하는 감각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치재정은 이거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실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가지는 예산과 지방정부가 가지는 예산 보통 보면은 8대2잖아요. 중앙정부가 8을 가지고 지방정부는 1을 가지고 그렇게 맨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한테 돈 좀 주세요라고 손 벌려야 되고 지방정부는 폼 잡고 그럼 중앙정부는 폼 잡고 출동 말동 뭐 그러고 이제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OECD 평균 정도로 보면은요. OECD 같으면 이제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죠. 그죠? 이제 6대4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가 6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4를 가지고 이제 뭐 4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지금 예산이 2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정도 같으면은 뭔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 체제. 그래서 적어도 자주 조직, 자주 입법, 자주 행정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거. 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쓸 돈을 내고 확보하는 게 자주재정권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요 4가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지방자치라는 거죠. 지금부터 조금 이제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잘 처음 들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같이 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헌법이나 인권법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임금님이 만든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라고 그 주장한 사람이에요. 임금님이 악법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악법은 법일 수도 있고 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쁜 법은 그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나쁜 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보통 이제 이 사람은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고 자연이 만든 법. 다른 말로 하자면 신이 만든 법이죠. 인간이 만든 법보다 더 높이 있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대법 체계를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회계약, 통치계약 뭐 복잡한데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는 왜 등장했는가? 고민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나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살다가 흩어져 살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뭐 자연재해도 날 수도 있고 그 뭐 무서운 사자가 덤빌 수도 있고 이제 자기들끼리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뭔가 협업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제 사회계약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냥 나 혼자 살다가 또는 우리 가족이 살다가 다른 가족하고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 그렇게 약속하는 거. 또는 그런 거 있죠.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저쪽에 보니까 물고기 잡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뭐 둘이 가서 이제 싸우고 뺏어오고 하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족장 둘이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쌀을 5가마씩 줄 테니까 물고기 100마리를 달라. 계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사는 거죠. 이게 사회계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죠. 국가라는 게 저렇게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다가 더불어 살고요. 가족을 이루죠.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물고기가 먹고 싶고 그래서 다른 물고기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일종의 직업 집단이고 소위 말해서 조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경제 관계를 공동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도시가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주라는 통치 단위가 만들어지고 그게 합쳐서 국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만들어지는 원천은 내 가족입니다. 또는 우리끼리 모여 사는 우리 동네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 국가가 된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 우리 동네의 문제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시에게 맡기거나 주에게 맡기거나 국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방자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간단해요, 논리는. 누가 생각해도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반드시 저래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논리적으로 뭐 잘못된 건 없죠, 그죠? 지방자치는 저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렇게 생긴 사람이래요. 조금 얌체같이 생긴 것 같은데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적긴 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영역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역 주권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보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성이 뭘까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제 둘째 딸이 지금 휴학하다가 복학한다고 등록금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하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등록금은 누가 조달해야 돼요? 지가 만들어야죠. 지가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이제 그런데 뭐 요즘은 이제 뭐 알바 해가지고 뭐 장학금 타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뭐 좀 그러면은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죠, 그죠?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중을 찾아가요. 문중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문중이 이제 등록금 대주고 공부시켜주고 과거 한번 치러 갔다 오면은 한 2-3달 걸리잖아요. 뭐 저는 부산 삽니다. 부산 출신입니다만 부산에서 한양까지 과거에서 하려면 문경세제 건너서 갔다가 왔다가 하면은 그 비용을 문중에서 대줬잖아요. 문중이 조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임금님이 대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발전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면서요. 나라가 대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요즘 조금 나아졌는데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참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이제 국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캄보디아, 태국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여자아이의 가장 강한 꿈이 뭐냐면은, 장래 희망이 뭐냐면은, 빨리 커서 방콕에 가가지고 성매매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런 꿈을 꾸느냐 하면은, 자기 동네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우선,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은 빨리 커서 방콕 가는 일이에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제 이거는 걔가 할 수 없고 그 마을이 할 수 없어요. 그 국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서는 국제사회가 도와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주가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바로 그걸 보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문제는 네가 하라는 거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도와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가치 있어요. 자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회에 따라서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보충성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지방자치에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 문제는 지방이 결정해라. 설령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앙정부한테 손을 벌리더라도 주도권은 지방이 가지고 있어라.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등록금이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린다 하더라도 내가 비굴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가 시키는 대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 공부는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도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뭐 그 밑에 이야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간섭을 하는 경우에 또는 도와주는 경우에, 도와주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분 좋게 도와주는 게 있고 기분 나쁘게 도와주는 게 있죠. 도와주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꺼림칙하고 또 도와주는 것 같은데 뭔가 해코지 하는 것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방이 중앙정부의 어떤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저쪽에서 주는 거 무조건 받아 먹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안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사실 요 틀이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할 때 지방자치를,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원리는 보충성이다. 이 헌법에 세상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에 분권이라는 두 글자하고 보충성이라는 세 글자는 들어가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 원천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은 이미 500년 전에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생긴 것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요.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 세 번째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도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나름의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이야기한 건 그런데요. 그 뭡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거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분분하긴 한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권위 있게 쓴 사람은 이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작용 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규율은 지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알투지우스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워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 워드라는 말이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냥 부족 이런 정도예요. 대단지 아파트라 하더라도요. 한 거기서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내 앞에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는 몰라도 저 동네에 사는 사람이죠. 언제 봤는지도 몰라도 본 것 같아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일면식이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을 규모의 마을이죠. 그 정도가 지방자치의 단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뭐 사실 뭐 아무리 넓게 잡아도 사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저 5, 6평방마일이 아니라 좀 더 좁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땅덩어리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 동네라고 했을 때 그 우리 동네 뭐라고 그럴까요? 초등학교 같으면은 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의 사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쪽에서 고개는 한번 돌려볼 정도의 그런 정도 규모, 이 규모가 지방자치의 최초 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규모의 단위를 만들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 이게 지방자치의 그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거, 그게 이제 타운 미팅이고요.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안면 서로 이제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안녕 그러면은 안녕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 사이. 그게 타운십입니다. 내가 이 동네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거. 이제 그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국가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아니고 또는 주정부가 아니라 저 워드라는 마을 공동체죠.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일을 하는 거, 그걸 이 사람이 이름을 붙이기를 홈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방자치입니다. 그냥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 동네 홈이죠. 홈그라운드 할 때 그 홈입니다. 요게 먼저 지배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게 홈룰입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2짜리 지폐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왜 가지고 계세요? 행운의 지폐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주 정부가, 미국은 주라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국가예요. 그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국가죠. 그 주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걸 마을에다가 시달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결정을 하고 주 정부는 도와주는 이런 체제, 이걸 홈룰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주가 미국의 50개 중에서 저렇게 한 10개 정도 주가 된다고 그럽니다. 알래스카는 아이오와 그런 데인데요. 그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저기 밑에 적어놓은 딜런 룰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중앙정부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고 보는 주죠. 그렇고요. 또 이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심심해서가 아니고, 어찌하다가 미국에 갔나 봐요. 미국을 여행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민주적으로 발전한 나라다라고 해서 감탄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골수 친미주의자예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동네 문제를 타운 미팅이라고 그러죠. 이런 홀에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사실은 조금 위계 질서가 강한 나라잖아요. 임금님이 권력을 다 잡고 있다가 또는 영주가 권력을 다 잡고 있거나 또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데 있다가 미국을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데서 서로 갑론을 막 벌리고 벽을 붙여가지고 결정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타운 미팅, 그냥 이런 데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타운 미팅과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박사 논문을 쓰려면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뻔하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죠. 이 두 개 못하면은 지가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박사 논문은 못 써요. 반드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나라가 자유국가가 되려면은,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적어도 그 나라 그 밑바닥에는 타운 미팅과 같은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죠, 그죠? 섭섭하게도.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보고 놀랐던 게, 미국 가서 보고 놀랐던 게, 이제 타운 미팅이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는 여러 종교 조직들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남부 크리스찬이 우리나라 이제 종교, 기독교 뭐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교 조직들은 종교 조직대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목사님 초빙해서 좋은 목사님 초빙해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전문가 사회들 보니까 특히 이제 변호사 단체 같은 경우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를 변호사를 시키고 이 변호사의 조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변호사들이 모여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맨 밑에 줄 한번 봐보세요. 알투지우스가 한 이야기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사회죠, 그죠? 국가도 큰 사회잖아요. 사회의 출발점은 뭐냐? 타운, 우리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 공동체들라는 거죠. 출발점이 그거라고 한다면은 이 마을 공동체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자연이 만든 것이고 신이 만든 것입니다. 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은 오만 문제점들 다 발생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68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제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한 세대가 변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그 국면에서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그 혁명 과정에 참가하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수할 자유를 달라. 청소년들은 뭔가 미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실수투성이에요. 일망치고. 그래도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봐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성장하는 계기가 실수거든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시행착오라고 그러죠. 시행착오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이 만든 것이니까 그런 거죠. 저게 이제 타운 미팅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저런 방식이 이제 타운 미팅의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이 경우거든요.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구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렇게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구조거든요. 토론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죠. 사실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 이제 뭐 말하기 좋아하는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라면 민주주의가 발전된다. 근데 지방자치가 먼저입니까? 민주주의가 먼저입니까? 아니,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든 못하든 우리 동네 쓰레기 봉투값을 내가 결정하는 게 이게 왜 민주주의하고 연결돼야 돼요? 물론 제퍼슨 이야기처럼 지방자치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민주주의 기반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자체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건데요. 다만 이제 이거는 좀 말이 됩니다. 이제 지난 정권 거쳐오면서 또는 촛불 집회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자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헌정사에서 나중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로 하느냐, 뭐 의원 내각제로 하느냐, 그건 순뻥이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하는 거죠.
그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지는지 국회의원 300명이 가지는지 그 차이지. 그건 똑같은 건데요. 실제 저항적 대통령제를 없애려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일 하게 내버려 두고 국가는 간섭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은 줄어들어요. 이게 첫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이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국민한테 주면 돼요. 국가가 간섭 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절반 중에서 한 70% 정도는 지방자치로 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한 20 정도만 남아요. 이걸 대통령이 지 알아서 하든 300명 국회의원이 하든 요만한 거 그거 뭐 누가 하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측면보다는 너무나 강력해진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제왕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좀 그렇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뭐 옛날에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 뭡니까?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부산에 기반을 둔 그 아주 큰 재벌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그냥 회사 처단해 버렸잖아요. 이런 구조는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라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저번 촛불 집회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대표한다. 누가 내를 대표하느냐? 나는 내가 대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실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위에서부터 우선 이야기를 할게요. 또다시 쓰레기 봉투로 갑시다. 쓰레기 봉투 값을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문제잖아요. 그죠?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비가 안 오길래 테니스 강습을 받고 왔는데요. 참 30년에 테니스 치다가 30년 만에 테니스 치려고 이제 강습을 신청했더만은 월수금을 하는데 웬일인지 월수금마다 비가 와요. 오늘 또 비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강습부터 받고 이제 왔는데요. 사실 저희 아파트에 테니스 코트가 2면이 있었는데 이걸 한 면으로 줄여버렸습니다. 한 면은 그냥 체육시설을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다시 2면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두자고 주장하겠죠. 그죠? 이게 생활 정치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같이 살아가지만은 같은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테니스 코트가 좋다. 아니야, 나는 뭐 이렇게 뺑뺑 돌리는 게 좋아. 그럼 그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뭔가 그 서로 대립을 풀어야 되죠. 갈등을 풀어야 돼요. 요 문제. 정말 사는 가운데 생활 하나하나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 이걸 우리는 생활 정치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활 정치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5천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5천만 국민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너는 저리 가 하고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생활의 문제는 그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요. 중앙정부가 그래도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우리가 다 알아서 결정해 줄게. 사실 이건 이제 대표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거. 근데 정말 봅시다. 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예요. 제가 배가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의사도 몰라요. 실제 가장 잘 아는 건 나거든요. 내 습생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느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배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빨간 약 발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개인의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세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실제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나는 청주, 한시, 안양공파 30대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 뭡니까, 저 아랍에 가면은 그 뭡니까, 그 축구 선수들 뭐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알자가 붙죠. 이게 뭐냐면 누구 아들이 누구 아들이 누구 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조상만 알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이거는 옛날 사회식 사고입니다.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 가장이거나 아내거나 어머니거나 그렇고요. 밖에 나오면은 직장인이고, 버스 타면은 버스 승객이죠. 버스에서 내리면은 길을 걷는 보행자입니다. 각각 지위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운전할 때는 보행자가 앞에서 얼쩡거리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길 가는데 차가 옆에서 빵빵거리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중적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때그때마다 나 자신이 달라요.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와 길을 가는 나와 운전하는 나는 다르죠. 요즘 그 뭡니까 TV에 보면은 공익 광고하면서 그 뭡니까 그 자상한 아빠가 갑자기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하게 되는,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그 이제 저는 성질이 상당히 느린 편인데요. 부산에서 운전을 배우다 보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시속 160km는 기본이에요. 그 이제 집에 가면은 교통딱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면은 5천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상이라는 사람 딱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 저는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주려면 지방자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정부한테 맡겨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2005년도에 그때 이제 황우석 박사가 뭐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뭐 이제 뭐 인간 배아가 어떻고 뭐 저떻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참여정부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기념하자 해가지고 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표 발행하자마자 욕 신나게 들어먹고 바로 그냥 철회해버렸는데요. 저 우표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장애인이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함으로써 비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저런 경우에는 아마 척추신경이 끊어졌겠죠. 그걸 이제 뭐 인간 배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됐어요. 사실 저게 문제가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장애인 차별이에요. 장애인으로 있을 때는 뭔가 분위기를 보세요. 쓸쓸하고 혼자 있어야 되고 짝도 없고. 근데 비장애인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짝도 생기죠. 그죠? 저건 아니거든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때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뭐 짝이야 장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짝이 없잖아요. 전부 뭐 싱글이고 뭐 그렇던데요. 어쨌든 그런 거죠. 사실 저거는 장애인 차별입니다. 이게 왜 저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거죠. 저 디자인을 한 사람 또는 저 디자인을 사인한 우체국장이 아니고 최신부 장관 뭐 대통령까지 분명히 갔을 거예요.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는 비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을 몰랐던 거예요. 장애인의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행정이라는 게 저런 행정이 장애인과는 관계없는 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정으로 나가버린 거죠. 이게 중앙에서 정치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가지로 규정을 해버리죠. 저 만든 사람 머릿속에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전부 다 비장애인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장애인 문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하면 큰일 나요. 그걸 장애인 단체에서 몇 년을 운동을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듭니다. 지금 요게 이 조항이 그 법조항인데요. 여기서 장애를 한번 봅시다. 장애가 뭐냐면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손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장기간 동안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겁니다. 장애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내 팔이 하나 없다거나 또는 내가 아랫도리를 쓰기 어렵다든지 나한테 있죠. 내가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그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장애라는 거는 뭔가 나한테 어떤 신체적인 어떤 상태가 발생했어요. 팔이 하나 잘리거나 내가 왼손잡이거나 또는 뭐 생명이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장애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태도나 문화적인, 물리적인 장벽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살아가기 어려울 때, 그걸 장애라고 그럽니다. 장애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인 편견이죠. 내가 걷지 못하는 게 장애가 아니고요. 계단을 만들어 두고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장애예요. 그러면은 장애를 만약에 고친다고 합시다. 저 위의 법에 의하면은 장애를 고친다고 한다면은 나한테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밑에 법에 의하면은 장애를 고친다는 거는 계단을 없애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실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안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안이 달라지면은 국가 행정이 달라지죠. 바로 이게 내 문제는 내가 이야기해야 되고 내 문제는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방자치가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방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도 편한 대로 그냥 사인해가지고 그냥 제껴버려요.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거죠. 독일에 이제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보통 갑자기 그 집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노숙자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왜 사는지, 왜 내가 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의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독일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다가 묘안을 하나 떠올렸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씩 안깁니다.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있죠. 다만 이제 노숙자들은 강아지 사료나 이런 거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료 같은 것들은 정해진 시간에 오면은 사료를 줘요. 강아지가 아프면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면은 치료를 해줍니다. 필요한 거는 이제 그 구청에서 다 마련해 주는데요. 다만 이제 이 장애인이 노숙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가장 의존적인 가축이잖아요. 주인을 가장 따르거든요. 가축들 중에서는. 이제 강아지는 주인을 따르게 되고 주인은 자기는 죽든 살든 내몰라라 하면서 막 굴러다니는데 강아지라는 피부양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몸은 보살피지 못해도 강아지는 보살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보살피지 않으면 강아지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맨날 강아지 끌고 가가지고 밥 먹이고 강아지가 좀 이상하면은 열 짚어보고 아픈 것 같으면은 가축병원 데리고 가고 자기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면서 강아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요. 자기는 배고파도 그 음식 배급소에 안 가면서 강아지 굶을까봐 가축은 사료는 타러 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의존이 되는 거죠. 이제 저렇게 완전히 한 몸처럼 붙어 있죠, 그죠? 참 그림이 이뻐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저런 그림도 있고. 저기 이제 봐봐요.
요거는 강아지 먹을 거, 요거는 자기 먹을 거, 뭐 이렇게 놔놓기도 하고. 나는 나 혼자서는 살 이유가 없었는데,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저놈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살리려면 내가 필요하죠. 내가 움직여야 돼요. 바로 그게 내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강아지를 통해서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숙자들의 사회 복귀율이 엄청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가 전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강아지를 어떻게 다 줘요? 또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노숙자들도 지역적으로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와 저기 강남터미널에 있는 노숙자는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특성을 찾아가지고 강아지를 안길 것인지 그런 식으로 뭔가 행정을 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그런 틀인 것 같아요. 이제 토끼전 아시죠? 토끼전 이제 용왕님이 병에 걸렸고 토끼 간이 좋다고 해서 별주부가 이제 토끼를 꼬드겨 가지고 영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토끼가 이제 용왕님을 속여 가지고 도망치죠. 이게 정본입니다. 근데 이제 가람이 이병기 스님이 가지고 있는 토별가라는 이제 조금 이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끼가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칠 수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죽었다라고 생각하려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요. 나쁜 놈이 하나가 있잖아요. 별주부가 자기 속였잖아요. 그래서 별주부 골탕 먹이려고 나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가 있다. 들어줄래? 그럼 별주부가 당연히 들어준다고 그러죠. 네 마누라랑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벌어져요. 이제 하룻밤 자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하룻밤 자게 해줘요, 별주부는. 이제 임금님한테 충성해야 되니까. 자, 저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여기에 구한말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이야기일 거예요. 막장 드라마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요. 토끼를 사랑을 해요. 이제 별주부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술 먹고 이러다가 그냥 자버립니다. 토끼가 자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는 별주부는 자고 있거든요. 이게 웬떡하고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별주부가 일어나 보니까 야단 난 거죠. 이제 용왕님한테 토끼 가는가 봐야 되는데 토끼는 도망쳐버렸고 자기 부인 볼 낯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별주부는 그냥 외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남아있는 거는 별주부 부인이에요. 별주부 부인은 이제 혼자 쓸쓸히 있다가 그러다가 상사병으로 죽습니다. 토끼를 그리다가. 근데 영문 모르는 이웃 사람들은 이 부인이 별주부 지 신랑 기다리다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완전 망부석이죠. 그래서 열려문을 세워줘요. 이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별주부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별주부는 또 미안한 거죠. 부인한테 그런 일을 시켜놔놓고 그것 때문에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별주부도 자살해버립니다. 다 죽어요. 여기서 나쁜 사람 누굽니까? 토끼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 살라고 도망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잘라도 나쁜 사람은 임금님이잖아요. 그냥 아프면 아픈 채로 넘어가지. 하여튼 요 이야기요. 구한말입니다. 조선시대예요. 조선을 떠받쳤던 기본 이념은 상강우륜이지 않습니까? 상강이 뭡니까? 군신의 관계, 부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거든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부부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 무너졌죠.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떠들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듣고 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단순히 별주부 부인이 바람핀 이야기로만 여겼을까요? 상강우른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실제 군신의 관계와 부자의 관계, 부부 관계, 이건 엄밀히 보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예요. 이 어느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게 나라냐 하는 걸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저 위에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합니다. 되게 지방자치예요. 원래 이제 수신이라는 거는 자기 몸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몸과 자기 몸의 연장선인 자기 가족을 다스리는 거죠. 제가라는 거는 중국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자기 마을이에요. 마을 하나가 어느 청주 한시 마을이잖아요. 여기 가거든요. 이 마을을 어떻게 다스리냐, 성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 문제고요. 지국은 그런 성들이 모여 있는 그 나라죠. 옛날 열국지나 초안지 이런 거 삼국지 보면은 총나라, 조나라, 신나라, 이제 그게 국이고요. 이게 통일이 되면은 제국이죠. 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사실 엄밀히 본다면은 우리 전시대 사람들은 이 지방자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으로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본론이에요. 재미없는 이야기. 1948년에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이제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보통은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1기, 2기, 3기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가 정비되는 시기죠. 이제 원래 나라가 정비되려면은 성종이 왜 성종입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성종. 저는 경상도 사람 돼가고 발음하고 이 발음하고 구분이 안 돼요. 새겨서 들으세요. 성종이라는 이름이 붙는 그 임금님은 대부분 그 나라의 법전을 정비한 사람이에요. 경국대전이 성종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의 토대가 정비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루성자를 쓰는데요. 그 이제 1960년에 민법이 최후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법 중에서 정부조직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만들다가 그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다 만들고 민법을 60년에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 체제가 정비됐던 게 이제 그거고요. 그러다가 4.19가 일어나고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었고 그게 61년입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5.16이 일어나면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던, 그래서 군사정권이 계속되었던 87년까지, 그리고 이제 6월 항쟁으로부터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런 민주정부기, 그래서 이제 그 30년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9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국민들 모으던 그런 IMF 같은 때죠. 사실 그걸 전후해서 국가 운영 체제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민주화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충 요렇게 나뉘는데요. 요 체제 그대로 지방자치가 흥망성쇠를 겪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도입되는 걸 보면은, 도입은 1948년이죠. 정부가 그때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때야 되는데요. 뭔가 지방자치 체제가 만들어졌다가,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시대예요. 법은 만들어 놔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때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정부 끝, 모든 걸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는 그런 체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87년에 민주화가 됐습니다만은 약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91년부터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보시면은 처음에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의회, 기초의회에서 간선하는 그런 체제. 이렇게 오다가
고십년에 가면은 기초단체장은 주민이 직선하는 체제로 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승세를 긋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미흡하지만은 실시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부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리고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버렸고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모두가 다 주민이 직선하는 이런 체제로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조선시대는 뭐 지방자치, 사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이후로 계속 하나의 국가였잖아요. 요즘에 와서 이제 남북으로 쪼개져가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권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강하다고 해서 옛날처럼 전화가 있지도 않고 뭐 KTX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앙에서 지방 관리를 파견했다는 게 문제죠. 이제 그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앙집권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력과 중앙정부의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임금님 힘이 세면은 그냥 관리 파견해가지고 지방을 장악해버렸고, 임금님이 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은 지방에서 토호 세력들이 완전히 그 자기들끼리 다 하고 이런 체제였거든요. 유향소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지방의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의 양반들이죠. 옛날에는 양반이고 지금은 토인가? 하여튼 지방 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원님 사또죠. 이 원님한테 지방 사정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좀 뭔가 좀 뭐 가른다고 그러나요? 좀 이제 배제하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런 체제가 되기도 하고 요 이야기 비슷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귀신은 언제 나타나요? 여름에 요 정도 시간 되면 귀신 이야기 나와야지 뭐. 귀신은 우리나라 귀신은요 다른 나라 귀신하고 달라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귀신이 됩니다. 사람 해코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장화홍련전 같은 게 이제 제일 큰 그건데요. 이 귀신이 나타나면 꼭 새 원님이 오면은 귀신이 나타나요. 지 억울한 거 사정하려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간땡이 큰 원님은 귀신이 나타나도 너 누구냐 뭐 그래갖고 이야기 다 듣고 그 다음날 해결 다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은 성천을 하고 그 귀신의 도움으로 정승판서까지 올라가고 그러죠. 그게 그거요. 간땡이 작은 원님은 그 자리에서 졸도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리죠. 요 이야기를 그대로 원님하고 유향소의 권력하고를 대비시키면 딱 맞아요. 원님의 힘이 세면은 유향소를 눌러버립니다. 힘이 약하면은 유향소가 원님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구조였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앙관리가 파견됐든 어쨌든 지방은 지방대로 움직이는 기본적인 틀은 있었던 거죠. 뭐 향락 같은 거는 이거는 뭐 대표적인 자치 방식이죠. 물론 양반들이 중심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조선 말기 오면은 이제 그 평민들도 그 뭐 향락에 들어가기도 하긴 하는데요. 저 나름대로 뭔가 규율을 하면서 이제 뭐 상부상조라고 그러지만은 뭐 상부상조는 좋은 말이고요. 그거는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는 뭐냐면은 자기 그 지배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1948년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새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제대로 해볼 거라는 그런 욕망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제대로 안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 당시만 해도 자치 뭐 이런 개념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제에 그동안 그렇게 시달리고 했다가 갑자기 뭐 해방됐다고 해서 나는 민주시민으로 자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치를 하려고 하니까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까지 미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38도선 밑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그런 열정이 가득했어요. 근데
해방이 되는 동시에 일본 경찰을 쫓아내고 그 무기를 접수하고 치안을 유지했던 건 누구예요? 그때는 정부가 없었잖아요. 미군 정도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여운형 씨가 중심이 됐던 건국준비위원회가 일본 총독하고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본 순사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같은 거, 총기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 줄게. 그 대신 조선 사람들은 일본 순사들이나 또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지 마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건국준비위원회가 그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지방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그냥 기존에 경찰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특히 삼남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이라 해서 좌파들이 장악을 했죠.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공장은 누가 장악을 했어요? 조선방적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관리자들이 다 물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공장을 장악을 해요. 전국 노동자 평의 같은 전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관리를 했죠. 문제는 건국준비위원회는 좀 중도 좌파였고요. 나머지는 좌파적인 성향들이 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고 자익 척결해가지고 오만 분란들 다 일으키고 그래서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지역에다가 지방에다 자치권을 줘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좌파들 정부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났던 것도 한 또 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승만이나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다수당이었던 한민당 이런 정치인들의 자기 권력 의지도 있었겠지만은 중앙에서 권력을 다 가져가려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역사적인 이념적인 문제도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자치를 할 만한 경제적인 토대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진짜 웃겨요. 헌법 전문에 보면은요. 인류 평화와 세계 공룡에 이바지하겠대요. 48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하여튼 그런 체제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반공이라는 거, 우익 중심의 정치 체제, 자유민주주의 확립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기존 해방 이후에 형성됐던 지역의 해방 정부 요 차대하고는 안 맞았던 거 이것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지체했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도 사실은 지방자치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죠. 법에는 지방자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가 그 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7월 달부터 이렇게 5달이죠. 5달 만에 개정해가지고 뭐냐면은 지방의회를 안 만들고 내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식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념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지방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사실 저게 왜 그러냐면요. 48년에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헌법은 의원 내각제였죠. 헌법 안은. 그게 갑자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 그거 싫어 대통령제로 할래. 그러니까 바꿔줬어요. 그때 이제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게 한국민주당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의 조상뻘 정도 되죠. 한국민주당이 왜 바꿔줬을까요? 내각제로 하면은 자기들이 정부를 지배하거든요. 자기들이 뽑은 총리가 이제 내각을 통할을 하니까 자기들 정부가 되는데 근데 왜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이승만 박사였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제로 바꿔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원하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대신 국무총리를 둬가지고 국무총리는 우리 사람 뽑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선출했는데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한민당은 이제 침발라 놓고 저기 이제 내 사람 총리로 뽑아주겠지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민당이 삐져버렸어요. 자기 편인 줄 알았더만은 총리를 자기 사람 해가지고 뭔가 내각까지 장악하려고 했더만은 그 구도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때부터 대통령하고 국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무시하고요. 국회는 대통령 하는 것마다 딴지 걸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렸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니까 뭔가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동원하는 체제로 가는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해버리면은 그 한국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의 유지들이거든요. 지방자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지방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도 자기를 지지 안 해주고 지방도 지지 안 해주면 자기는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안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지지를 포기하고 지방에서 지지를 받으려면은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정부가 그 지방을 장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52년도에 또 지방선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가 차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하면은 전 세계가 긴장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긋하죠, 그죠? 희한해요. 전쟁, 52년도는 전쟁이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쟁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저때 헌법 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개정하고 그래요. 지방자치 그 의회 선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58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58년은 없었으면 좋은 날 같아요. 이제 혹시 이게 58년 개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58년 개띠들이 휘젓고 다녔던 것도 있죠.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저도 58년 개띠거든요. 좀 그래요. 어쨌든 이때는 아예 막 그냥 지방자치를 완전히 거의 막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였잖아요. 바로 부패로 타락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지방자치도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에 4.19가 일어나고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지방자치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제 저때 이제 선거 연령이 21살부터 20살로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죠. 군사 정권기는 뭐 당연히 지방자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고요. 이제 민주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88년에 그러니까 그 이제 6월 그 항쟁이 있었을 때 그때 노태우 대표죠.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하잖아요. 이 6.29 선언의 주된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호언 철폐하겠다. 헌법을 개정해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겠다는 거였고, 둘째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87년 헌법체제인데요. 그 이제 이 87년 헌법체제의 가장 큰 틀이 두 가지. 대통령 직선제하고 그러니까 그 절차적 민주주의죠. 그것하고 지방자치인데 대통령 직선제는 여태까지 제대로 잘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는 아직도 이 모양이죠. 이제 뭐 그런데요. 그래도 뭐 서서히 발전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고 뭐 그래 했다는 거고요. 그 뭡니까? 그리고 사실 요때부터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 지역에는 말뚝만 박아놔도 당선된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지역주의는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선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의회는 선거를 했는데 단체장 선거는 상당히 미뤄져 왔어요. 그 당시 이제 여당이 반대를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의회는 뭐 그냥 별 역할을 안 하니까 선거를 하든 말든 그러는데 단체장은 바로 지역 행정 그 자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로서는 놓치기 어려웠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에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이때 여기에 안 적히기는 했습니다만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되다가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게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그 이제 지방이양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지방정부가 뭐 여기 시청이라든지 김포시라는 이런 데서 중앙정부 보고 네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요런 거는 내가 할래 다 내놔라. 그러면은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보고 이런 업무 저런 업무 내놔라고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권한 가져가면 좋잖아요. 자기 권한 커지니까. 그런데도 지방정부가 요구를 안 했대요.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못 받으니까요. 도움도 안 주고요. 그렇죠. 돈이에요. 권한은 주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은 늘어나는데 돈은 없는 그거 하나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한 시기예요.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주민들이 몇 명 이상만 되면은 이제 하면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은 친환경 급식 조례 같은 거. 아이들 학교에서 밥 먹일 때 수입 농산물 쓰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뭐 그 뭡니까 농약 투성인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거 먹이라.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조례 같은 것들이 2000년부터 아주 많이 그 주민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행정수도 이전이죠. 이전을 하려다가 그냥 좌절되고 말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은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판결일 거예요. 헌법이 이론적으로 사실 옳은 게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겁니다. 다른 국가기관은 다 지방으로 옮겨가도 좋다. 그런데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있는 곳하고 국회의사당은 지방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그 두 개 뭐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부터 수도라고 하면은 한승부였다. 그래서 국가의 상징인 이 두 기관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국회 이 두 개는 한승부 영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판결했어요. 옮겨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회하고 그 뭡니까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나머지는 뭐 지방에 그 옮겨간 게 많죠. 근데 그것도 수능틀이에요. 한승부는요 어디가 한승부 소관 관할 영역이냐면은 사대문 안에 그러니까 성안 그거하고 성에서부터 심리까지입니다. 성 바깥에. 저는 저 희경동에 살거든요. 그렇게 동대문에서 심리 정도면은 그렇게 중랑천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승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청와대는 그 안에 있죠. 그죠? 국회의사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 바깥에서 그것도 강 건너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한승부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거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 수능틀이 판결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한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도 만든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를 실시했다는 거, 뭐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요즘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지방검사장도 주민 선거를 하자. 지금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이 전부 검사장 되려고 검사장이면은 차관급이거든요. 승용차, 관용차가 나와요. 이제 그거 되려고 이제 대통령 눈치만 본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검사장을 주민이 직선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검찰청을 지금은 이제 뭐 몇 개 안 되는데 좀 더 쪼개가 좀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검찰청 장이죠. 그 사람을 직선하면은 괜찮을까요? 나을까요? 근데 사실 검사장이 되면은요, 수사를 안 해요. 그냥 이제 검찰청 검사들을 관리하고 통할하는 거지,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이 가르치지 교육감이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감은 행정을 할 뿐이죠. 그래서 선거해도 되는 것이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도 선거하는데요.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일도 생겨요. 요거는 지방자치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기본 구조를 바꾼 사건입니다. 청주시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이 시의원들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이 됐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일본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정보 공개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지방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정보 공개해라. 그러면 이제 공개하게 만드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데 요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죠. 이거는 법령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고 소송 걸고 대법원 가져가고 왈가왈가 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런 법 같으면은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김포시든 청와대든 어디든 궁금한 거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공개하게 돼 있어요. 모든 국가행정, 지방행정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옛날에는 조그마한 서류도 안 보여줬잖아요. 지금은 다 보여줘야 돼요. 제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이거든요. 이제 주민이 청구했는데 공무원이 못 보여줘 하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재심을 해요.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서울시의 버스 노선이 어떻게 획정되는지를 저기 전라도 여수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요. 공개라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저도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럼 공개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지역의 중앙의 시스템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것 한번 보세요. 이제 재정 문제. 처음에 이제 지방 재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정이 8대2입니다. 지방에서는 안 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세금을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국세로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받아가요. 그래 놓고 이제 중앙정부가 기분 내피면 보조금이니 교부금이니 하고 조금씩 지방정부에 줍니다. 지방세는 별 것도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학교가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데요. 이제 교수 탁구회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광진구에서 탁구 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한테 로비하러 갔거든요. 교수도 몇 명하고 이제 광진구 탁구 협회장하고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머리띠는 안 맸습니다. 가가지고 구청장 만나서 탁구 회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광진구 구청장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강남에서 한강만 건너면 광진구라서 되게 부자 동네인 것으로 안 돼요. 부자 동네는 맞아요. 근데 그 구 안에 대학이 2개가 있고요. 아주 그것도 큰 대학이 2개가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워커리 있대요. 이게 세금 안 나오는, 지방세가 안 나오는 데죠. 전부 면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세금 내는 거는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가난한 구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결론은 탁구회가 못 지어준다. 그냥 가라. 이제 이거였는데요. 사실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독일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 모든 세금들은 관세 같은 것들은 국세를 해가지고 국가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근데 나머지 법인세, 소득세 이런 세들은 전부 지역에서 걷어가요. 전부 걷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것들은 지역세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당연히 자기 거니까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정에서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몫은 지방에서 걷어가지고 중앙정부한테 줍니다. 요거 아주 재밌거든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걷어가고 지방한테 주죠. 원래 지거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애들이 어디 가서 세뱃돈 받아오면 엄마가 뺏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폼 잡고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독일이 그렇게 하거든요. 공동세는 뭐냐면은 저거는 이제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나눠 쓰는 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돈은 모아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지방에 따라서 잘 사는 지방도 있고 못 사는 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 공동세에서 떼가지고 못 사는데 도와주고 또는 이제 중앙정부가 돈 없다고 징징 짜면은 조금 대주고 그렇게 하는 돈입니다. 이거는 나눠 먹는 돈이고요. 요거는 지방이 가져가는 돈, 요거는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돈. 그러나 어쨌든 이걸 거두는 그 징수권자는 지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권이 지방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지역자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틀이 생깁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